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고해드린 대로 네. 아기곰님 성은하 이름은 기곰. 네. 오래간만에 모셨어요. 필명 아기곰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기곰님 뭐 제야의 곳으로 진짜 유명하시긴 한데 네. 그래도 진짜 선글라스는 안 벗으시네요. 네. 이게 얼굴에 알려주면 시그니처가 됐으니까. 네. 맞아요.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요즘 1년 넘었죠? 네. 작년 한 봄쯤 나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조금 부동산 시장 조금 불안불안하다 그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고 실제로도 불안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요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조금 이제 요약해보게 되면은 작년 말, 그러니까 작년 4분기하고 올해 1분기 동안에 매매 시장도 그렇고 전세 시장도 그렇고 동시에 상당히 하락을 했죠.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2, 4분기 들어오면서 전세 시장도 그렇고 이제 매매 시장도 상당히 이제 회복세를 하다가 좀 보이다가 회복세를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반등은 안 한 거거든요. 계속 하락폭이 줄어들었던 거죠. 이제 2, 4분기. 그다음 이제 3, 4분기 들어서 이제 반등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매 시장도 그렇고 전세 시장도 그렇고 이제 상승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4, 3분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복병을 만난 거죠. 4, 4분기 들어와가지고 매매 시장은 약간 이제 약보합, 그러니까 하락세로 좀 돌아섰고요. 대신에 전세 시장은 아까 3, 4분기의 기운을 그대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상승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세 시장하고 매매 시장하고 같이 이제 동기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올해 4, 4분기부터는 이제 따로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매매 시장은 약세, 그다음에 전세 시장은 강세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매는 죽고 있는데 전세는 여전히 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세가 제가 차트를 좀 지우었는데 이거 좀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그런 이제 보도도 있고요. 아, 역전세라는 올 줄 알았더니만 전세라냐? 막 이런 기사도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2020년 1월부터 이제 올해 11월까지 이제 전세 지수를 끓인 겁니다. 이 파란색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세지로 신규 이제 계약 전세 지수를 본 건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올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제 12월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11월 말까지 봐가지고 보면은 지금 8월 가지고 한 3달 동안 0.77%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전세 얻는 사람 치고 이제 얻는 분이라 그러면은 아, 나 8월 달에 얻는 게 더 낫네. 나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르네. 이제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은 역전세란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전세가 오르간데 왜 역전세랍니까 하는데 역전세라느냐 전세라는 뭘 갖고 기준을 하는 거냐면은 2년 전 가격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2년 전 계약한 거보다 지금 높으냐 낮으냐를 따져야 되니까. 세입자도 2년 전 계약에 비해서 내가 돈을 더 올려줘야 될 건지 라는 거고 집주인도 돈을 더 올려받을 건지 아니면 돈을 내가 돌려줘야 될 건지 그걸 따진 것 때문에 2년 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2년 가격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이제 2021년 11월인데 이때하고 기준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오히려 11%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값이 전세가가 만약에 뭐 2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2,200만 원은 평균적으로 2,200만 원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역전세란이 이제 터진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내년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요, 이게 내년도도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 가장 큰 악재 중에 제가 꼽는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바로 역전세란이에요. 역전세란이 점점 이제 심해져 가지고 내년도 7월 같은 경우 이제 최악이 있거든요. 내년 7월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2024년 7월까지는 역전세란이 진행되는데 자 2024년 7월이면 여기입니다. 아직은 이제 오지가 않은 미래지만 차트 좀 다시 봐. 차트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서 2027월이고요. 요때는 뭐하고 비교되냐면 2022년 7월하고 비교해야 돼요. 2022년 7월이 전세가가 제일 비쌌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전세를 얻었던 사람은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또 전세가가 오르긴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라색처럼 이렇게 오르긴 할 거 아니에요. 오르더라도 이만큼을 갖다 요 보라색만큼 이만큼이 역전세란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역전세란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여기서 이게 급등을 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급등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세란은 2024년 7월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예, 전세 예, 가격이 2년 전에 비해서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제 반등하는 조금 거지. 올라가는 구간이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올라가더라도 지금 중요한 건 2년 전 가격에 비해서는 2년 전 가격은 따라잡지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역전세의 부담이 있으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줄어드니 그러니까 집값은 많이 못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거예요. 갭이 커졌거든요. 갭이 줄어든 게 아니라 갭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어렵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다행인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새로 계약한 전세를 새로 계약한 사람들 얘기고 2년 전에 그때 계약을 할 때 계약갱 신청권 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계약갱 신청권이 이제 2020년 7월 이후에는 이제 7월 말 이후에는 계약갱 신청권을 쓴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은 요 밑에 보이는 표에 보시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네. 그래서 빨간색이 할 때 빨간색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계약갱 신청권을 이제 집주인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그때 당시 집주인 그때 계약갱신권 쓸 때는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왔겠죠. 남들은 뭐 전세가 올라가지고 이만큼 전세 올려봤는데 나는 5%가 올려받지 못하고 입이 이만큼 나왔겠지만 사실 보면 지나가 보니까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지금은 계약갱신권을 한 사람은 역전세라서 고민이 안 해도 되죠. 돌려주기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돌려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 돌려준 건 뭐냐면 그때 나는 그때 계약갱 신청권 피했어. 난 새로 전세 놓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굉장히 전세금 높게 받아서 좋았지만 지금 그거 갖다가 이제 토해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최근에 이사 갔는데 집주인이 제 집 전세금 내주느라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럼요. 난리. 그래가지고 좀 다주택자 진짜 집을 여러 채 가는 사람 중에서는 지금 그 돈을 못 구해가지고 뭐 지방에 무슨 어떤 은행에 이제 뭐 제2금융권 이런 데 가면 어떤 지점에 가면 잘해주네 또 뭐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자서 쓰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그럼 전세가 이제 사실 보면 이렇게 역전세에 발생된 원인은 크게 두 개예요. 지난 2년간 굉장히 전세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전세가 많이 올라는 건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산이 높으면 이제 고리 깊은 건데 많이 오른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잖아요.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택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밀어 올렸다는 것도 하나 있고요. 하나고 두 번째는 공교롭게 그 시기에 임대차 보호 입법이 이제 나중에 하나가 더 생각해 임대차 보호 3법 되지만 그 당시에 임대차 보호 입법이 2020년 7월 사실 그때가 좋은 시기가 아니었어요. 좀 더 그거 이제 IMF 코로나 사태 지나고 좀 나중에 한 1, 2년 있다 했으면 또 모르는데 근데 그때 안 좋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을 갖다가 이원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그때 당시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간 전세 시장하고 전세가가 막 이원화 막 3원화 됐잖아요. 한 번 계약하면 4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높게 받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간 전세가가 있고 빨간색으로 간 전세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세가가 이원화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지랖을 떨어가지고 만약에 그때 임대차 보호 입법이 그런 법이 없었다라면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라면 요 중간에 이렇게 요 초록색으로 요거는 이제 실제가 아니라 제가 가상 그린 겁니다. 요거하고 없었으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비율을 가중 평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역전세는 왔을 그러면 것 그래도 같네요. 역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도 역전세는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왕창 역전세라는 게 아니고 조금만 역전세는 있으니까 사람들이 큰 고통을 임대인도 고통을 받지만 임차인도 불안하거든요.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2월 초에 이제 전세 만기에 어떤 사람이 근데 집주인한테 전세 나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금 빼줘요. 그런데 집주인이 알았습니다. 전세 자기가 세입자 부동산에 놨으니까 세입자 들어오면 빼줄게. 근데 지금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가격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거 한 거죠. 저 거기 이사 갈 때 전 이미 계약했는데요. 그러면 집주인이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뭐 이러면 서로 막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게 딱 우리 집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집 케이스. 뭐 임차인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뭐 임차인 나중에 뭐 거기다가 뭐 임차권 등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최악의 경우에 이제 자기 보호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싸움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 싸움 났을 때 싸움 안 하는 게 제일이지. 싸움하면 내가 5대 때리면 뭐해? 한 대 맞으면 내가 한 대 맞은 게 아픈 거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지금 고통받고 임대인은 더 고통받고 이제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쉽게 지어진 게 아니라 내년 7월까지는 계속 가고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해제 여기 뭐야 역전세라는 용어가 없고 이제 역전세라는 위험성이 완전 없어진 게 네. 내년 말 가면은 그때 왜 그러냐면은 네. 내년 말 가면 전세가가 2년 전 가격이 확 떨어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그때는 이제 전세가가 이거보단 지금보단 현 추세대로만 찌글찌글 오르더라도 그때보다 높아지니까 내년 7월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는 무조건 역전세란이다. 근데 내년 7월에서 그 내년 12월 그러니까 길게는 내년 12월까지 봐야 되는 12월 지나면 이제 역전세는 없어진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아기곰님이 보시기에는 예.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때 높은 전세가, 예. 높은 전세가와 높은 집값이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예. 그때는 좀 과도했던 거고 지금의 전세 가격 예. 보통 전세 가격을 실수요를 반영한 가격이라고도 그렇죠.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의 전세 가격이 예. 좀 평범한 가격이지 그때가 너무 비쌌던 거야.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게 예. 이렇게 보시나요? 유동성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과잉 유동성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오른 거거든요. 그게 오른 거고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물가 갖고 계속 뭐 고민을 하잖아요. 예.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는 물가가 고민하는 게 물가가 오른 이유가 바로 시중에 돈이 많이 흔해졌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네. 자기 주말 사정이 좋으니까 이제 당장 소비를 하니까 잠깐만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도 물가가 올라서 이제 그만큼 된 거고 집값도 오른 거고 그러니까 그 지난 이제 몇 년간의 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여쭤보냐면 네. 지금 가격을 어느 수준,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많이 떨어진 전세 가격이야. 네. 그렇게 보면 네. 앞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역전세가 예, 끝나가는 내년 말 정도 되면 지금보다는 무조건 오른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때가 너무 이상했던 거고 예. 앞으로는 요런 수준이 계속 될 것 같아. 혹은 금리가 떨어져봤자 뭐 얼마나 떨어지겠니 지금보다. 그러면 조금 더 낮아지는 국면, 살짝 올랐다가 또 낮아지는 국면이 될지도 있고 그 예상이 다르잖아요. 그 전세는 지금보다는 오르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우리나라가 통화량이 그러니까 아까 유동성이 과잉 유동성이 있다라는데 통화량이 줄어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통화량이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IMF 때를 포함해 가지고 예. 전년 통화량 증가가 많으냐 적으냐 이제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가장 많았을 때 최근에 가장 많았을 때가 2021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이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막 정말 난리를 쳤던 데 아니에요. 막 뭐 정말 막 이상한 것도 막 오르고 막 이제 주식으로 말하면 정말 그 잡주들도 막 오르고 막 그랬던 것 같이 막 올랐던 거잖아요. 네. 그때는 전년 대비해서 13% 이상 그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화량 증가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된 게 이제 9월 달까지 발표됐거든요. 이제 10월 발표는 이제 그 12월 중순에 하는 거니까 9월 달까지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했어요. 예. 지금도 그게 이제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이제 증가는 하고 있는데 줄어드는 건 아니고 증가는 하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 이제 돈은 뭐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통화량 증가가 전년 대비 줄어든 적은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장을 하고 물가가 예. 오르니까 그렇죠. 어쨌든 예. 뭐 전세도 계속 오른다고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기본적으로 집값도 오른다고는 본다. 근데 이제 많이 오르느냐 적게 오르느냐의 문제다. 전세가는 약간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그 전세 시장이 보다 약간 정직한 시장이고요. 매매 시장은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굉장히 들어가요. 그래서 수요 공급인데 분명히 수요 공급을 따지면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앞으로 집값 떨어질 거라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매수를 미루고 임대 시장으로 몰려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제 임대가가 오르는 거고 반대로 지금 현재 보면 분명히 수요 공급을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 지금 집 안 사면 큰일 나라고 막 몰려들어가면은 반대로 집값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막 올라가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매매 시장은 사실 100% 수요 공급 갖고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전세 시장을 먼저 보고 전세 시장 플러스 투자 심리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매매 시장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에 역전세가 좀 풀린다. 말씀하신 대로 7월 이후 내년 7월 이후부터 역전세가 좀 풀리는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부터는 지금보다는 집값이 다시 오를 거야.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 저는 상저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상저하고 뒤로 갈수록 더 높다. 그렇죠. 상반기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가면은 상당히 좋은 구간이 될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하게 돼 보면은 전체로 보면은 이제 강보합 수준.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평균 뭐 2020년, 21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예. 또 작년 같은 거 떨어졌잖아요. 예. 뭐 그런 걸 해가 중간 다 해가지고 평균적인 그냥 평균적인 그냥 그 지난 10년간 평균적인 수준에서 내년은 끝나는 거로 저는 이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시기입니까? 저처럼 집이 없는 사람. 아 좋은 질문이에요. 저처럼 집이 없는 사람은 진짜 이제 집을 진짜 사야 되는 네. 그런 국면입니까? 사실 보면은 내년도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은요. 예. 누가 하는 질문이냐 하면은요. 예. 집을 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집을 나는 언제 팔아야 되지? 이렇게 자기가 심리적으로 있을 때 내년 집값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불안하니까 지금 팔아야 되는지 말지. 내년 자기가 집을 살 사람은요. 예.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은 예. 집을 살 사람은 2년 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어차피 잠깐 샀다가 뭐 그렇게 할 거 아니니까. 집을 샀다가 팔 수는 없어요. 2년 안에 팔 수는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 팔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팔게 되면 손해를 보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세법이.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야. 그럼 1주택자로 해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은 무조건 보유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다주택자야. 그래서 사가지고 중과세를 안 맞으려고 그러면은 일반과세를 하려면 2년을 보유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샀다 팔았다 무조건 손해가 나는 게임이에요. 그 거래 비용이 엄청 들어가고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 비용을 커버하려면은 최소한 2년. 그러니까 부동산에 보면은 저는 이제 장기 보유를 이제 권하는 거고 뭐 저조차도 한번 집을 사면 한 10년 이상 갖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장기 보유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가 되는 게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요. 많이 주죠. 예. 근데 단기 보유할 때는 사실 보면은 뭐 겉에서는 얼마 남았습니다 하지만 세금 이거저거 떼고 나고 보면은 뭐 취득세 떼고 양도세 떼고 뭐 복비 떼고 뭐 떼고 나중에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많아요. 기분만 좋은 거지. 내가 얼마가 올라가지고 단기간에 얼마 올랐습니다. 기분만 좋은 거지.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년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후의 시장. 집은 단타 아니다. 단타하면 무조건 손해죠. 예. 단타하실 분은 부동산 투자하면 안 돼요. 주식해야 돼 주식. 그렇지, 오전에 사가지고 오전에 사 오후에 예. 오전에 딱 사가지고 상한가 될 것 같으면 딱 사면 하루에 30%씩 먹어요. 아침에 하한가 딱 되는 거 딱 들어갔다가 오후에 그게 예. 딱 제로만 되더라도 30% 먹고요. 그렇죠. 재수가 좋으면 오전에 딱 하한가 된 거 사가지고 오후에 상한가 되면 60% 먹어요 하루에. 그런 게 없어서 그렇지. 네. 2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년 뒤에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요? 그게 이제 공급 때문에 그러는데 공급. 예. 그래서 그 이제 화면 한번 다시 비춰 보시죠. 네. 그 요게 이제 집을 그동안에 얼마나 지었는가라는 거예요. 요거 흐린 색깔은 이제 아파트고요. 예. 진한 색깔은 이제 아파트 외 주택,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지난 5년간 평균치를 보게 되면 이제 과거 5년간 평균치예요. 그럼 한 27만 7천 몇백 채 정도 평균이 돼요. 네. 30만 채가 조금 안 되네요. 예, 30만 채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구태교통을 찾아보면은 이거보다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저는 1월부터 10월까지를 한 거예요. 왜 1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이제 왜냐면 2023년이 1월부터 10월까지만 10월까지만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1월부터 12월, 여기도 1월부터 12월. 그럼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은 대부분 회사들이 건설사들이 나중에 11월, 12월 되면 밀어내기 분양을 해요. 밀어내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적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11월, 12월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애플 투 애플 비교하려고 그러면 여기도 1월부터 10월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월부터 10월, 여기도 1월부터 10월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줄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61%가 줄었어요. 올해. 네, 올해. 요즘 분양을 진짜 안 해요. 다들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엄청 줄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걸 갖다 입주하게 되면 이제 3년을 계산하면 돼요. 네. 뭐 어떤 데는 2년 6개월, 어떤 데는 뭐 더 늦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최소한 3년이면 이제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2021년, 2022년, 2023년 입주분이고요. 예. 요게 내년 입주분이에요. 그러네. 그 내년 입주분 그러면은 평균치보다 오히려 많잖아요. 네. 많으니까 내년도에 제가 아까 강세라고 그랬어요. 그냥 삐질삐질할 거라 했어요. 삐질삐질하는 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내년도에는
사람들이 지금이 앞으로 호재가 공급 부족입니다라고 하지만 내년은 아니에요. 내년이 공급 부족한 해는 아니에요. 오히려 서울을 제외하고는 내년도에 수도권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공급이 평년보다 많은 해예요. 꽤 많다. 네. 입주할 아파트가 많다. 그렇죠. 내년은. 그런데 이제 2025년 되면 어떻게 돼요? 평균치보다 떨어지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2025년 입주예요. 네. 근데 2026년 입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때가 백채가 보통 다른 애는 백채 평균 5년간 백채를 했다면은 이때는 39채밖에 입주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급이 10% 20% 줄었다는 게 아니라 61%가 줄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집값은 주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렇죠. 불길이 번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는 이제 전국 숫자인데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요즘에 대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분양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서울만 봤을 때도 저 정도로 좀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서울은 이제 예리한 질문인데. 서울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제 강의할 때는 제가 이제 쫙 보여드리거든요. 뭐 지역별, 기간별 쫙 보여드리는데 뭐 제가 그거 하게 되면 이제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 부분만 제가 딱 말씀드리면은 서울은 2024년부터 공급 부족이에요. 서울만. 24년부터요. 서울만. 그다음에 수도권은 2025년부터 공급 부족이고요. 지방은 2026년부터 공급 부족이에요. 그래서 시기별로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그러고 서울은 오히려 2026년 가면은 공급이 이제 부족은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은 조금 이게 땡겨진 거예요. 딴 데보다 좀 땡겨진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공급 부족이 심각한 게 이게 과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과거에서는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은 이제 주택 보급률 자체가 100%도 안 되고 언제나 공급이 부족한 동네였어요. 그럼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부에서 뭐 그게 정부가 이제 중앙 정부일 수도 있고 뭐 국토교통부 같이 중앙 정부일 수도 있고 서울시 같은 이제 지방 정부일 수도 있는데 그때 촥 빼든 칼이 뭐냐면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이런 걸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최근에 이제 9월 26일에 이제 공급 정책 나오면서 이런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무슨 뭐 금융 지원을 하고 과거에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그걸다가 좀 싼 정책 금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빌라 같은 걸 짓는 사람들이 좀 싸게 돈을 정부에서 빌려가지고 그걸 공급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사업 경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안 통하는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냐면 전세 사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빌라 생태계가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망가졌거든요. 빌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신혼부부 처음에 이제 아직은 나 뭐 어디 들어갈지 몰라 결혼하기 전에 이제 신혼부부한테 막 묻는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여성지 이런 데서 뭐 레디 경향 이런 데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데서 막 이제 그 저기 설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결혼한 다음에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 뭐 1번 아파트, 2번 빌라, 3번 텐트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4번 뭐 벤치 위에 다 아파트지 뭐 요즘. 그러니까 아파트예요. 돈이 있거나 다 아파트를 원해.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지. 원하는 거 다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빌라는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파트보다는 싸. 지어놓고 보면 속에는 똑같아요. 이제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와 빌라는 굉장히 다른 건물이에요.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거고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건축 이제 기술 건축 공학의 입장에서 본 거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보면 속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보면 이게 아파트 속인지 빌라 속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쓸만하다고. 근데 아까 그 건축 공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쓸만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빌라는 전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빌라가 이제 그래서 빌라가 쓸만하네. 그래서 이제 빌라 전세가 이제 1억 9천에 이제 형성된 거예요. 빌라 매매가는 2억. 그럼 이제 1,000만 원 갖고 이제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갖고 빌라 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까 이게 아파트 값도 떨어지는데 빌라 값이 안 떨어지겠어요? 뭐 이제 막 떨어지게 되니까 뭐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막 투자 심리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그게 1억 8천으로 떨어진 거예요. 집값이. 그 집을 팔아도 나는 전세금 1억 9천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깡통 정세가 된 거죠. 세입자는 불안한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이거 집값 이거 빨리 돌려받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자기는 굳이 나갈 이유 없어도 빨리 나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걸 돌려줄 돈이 없죠.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나? 구할 수가 없죠. 그 집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그 집을 산 사람이 처음부터 난 사기쳐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난 갭 투자로 난 1,0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산다고. 그리고 3억 있으면 30채를 산다고. 그렇게 아주 정말 순진한 생각 갖고 했던 사람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투자를 잘못 배워서 그런 건데 그렇지. 하여튼 뭐 그렇게 막 산 거예요. 그래서 산다가 갑자기 자기 분명히 갭 투자를 했는지 할 때 나중에 봤더니만 전세 사기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빌라에 전세 들어가려는 사람도 없어. 빌라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빌라를 그다음에 빌라를 갖다가 투자하겠다는- 투자할 사람도 없고 빌라를 짓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야 돈 빌려줄 테니까 빌라 줘 그럼 누가 짓겠어요. 그러네. 이미 깨진 거예요. 아, 빌라 시장의 생태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럼 빌라 누가 들어가냐면 월세 들어가는 사람. 네. 예.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뭐 50만 원 예, 그런 거죠. 예, 그럼 예.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저기 매매가가 2억이고 전세가가 3천만 원이라면 1억 7천에 돈이 필요해야지 한 채 사잖아요. 예. 그 돈 있으면 아파트 사지 누가 그 빌라를 사겠어요. 갭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메릿이 없어졌다. 그렇죠. 전세가 없어지니까. 갭 투자하는 사람도 메리트 없어지고 그 빌라 전세 사람도 메리트 없어지고 빌라를 짓는 사람도 메리트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빌라 그 생태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는 이게 구원투수였어요. 구원투수. 예. 빌라 시장이니까 밑에가 이게 구원투수였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가 적은 동네예요. 예. 아파트가 왜 적어? 저 뒤에 그림 보면 저기 다 아파트인데라고 하지만은 인구나 가구 수에 비해서 아파트가 적은 도시예요. 우리나라 서울이 전체 우리나라 그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는 안 되고 18% 넘고 뭐 예를 들어 18.5%가 서울에 몰려 살고요. 가구수 기준으로 하더라도 18점 몇 %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19% 안 되고 18%.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18%, 19%는 서울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같은 비율로. 근데 15%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파트는 그런데 빌라는 반대예요. 빌라는 그게 아니라 빌라는 전국에 있는 빌라 중에서 35%가 서울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가 굉장히 중요한 그 주택 공급원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서울은 그동안에 서울을 갖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막으면서 그게 뭐 누구의 책임 책임이라고 할 건 없고 서울시의 주요 정책이 그거였던 거예요.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만들고 대신에 막 주택이 부족해요. 그런 얘기 날 때마다 빌라 갖고 계속 땜빵을 찐 거죠. 땜빵한 거죠. 예. 그게 지금의 빌라 전세의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된 거거든요.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몇 년 이후에 나타나요. 네. 이제 한 2, 3년 이후면은 서울을 비롯한 곳곳이 그렇죠. 네. 공급 부족이 나타나. 그전 그 예전에는 그나마 빌라가 있어서 네. 조금 메워지기라도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빌라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의 장점도 하나의 장점 뭐냐면 6개월이면 짓는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3년이 필요해가지고 예. 왜 잠깐 빌라로 했냐면은 공급 부족합니다. 근데 아파트를 내가 지금도 열심히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3년 이후니까 3년 이후에 시장인 거니까 그때는 정권이 바뀌네 또는 시장 입장에서 네 그때는 시장 그때까지 못할 수 있네 빨리 예. 지금 선거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빌라 갖고 막 했던 거예요. 빌라 6개월이면 지니까. 예. 근데 그게 빌라가 더 이상 구원투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년 이후에는 부동산 집이 부족해지니까 네. 뭐 수요 공급 따지면 공급이 예, 좀 예. 부족하니까 가격 강세 요인이 될 거다. 전세부터 전세부터 가격 네. 강세 요인이 될 거고 그럼 네. 뭐 집값도 좀 따라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그렇죠. 거다. 그런 예상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정부를 보면 네. 서울시만 보더라도 네. 하여튼 재개발 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신도시도 뭐 아직은 뭐 약간 신도시 법이 뭐 애매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있고 그렇죠. 서울도 지금 네. 야 여기 높이 일단 줘봐 뭐 네. 지금 하여튼 재개발한다고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죠. 네. 그러면 정책상 다시 공급이 늘어날 거고 네. 말씀하셨던 대로 2, 3년 이후에는 공급이 다소 부족해지겠으나 네. 또 몇 년 있으면 다시 공급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늘어나면 몇 년 후에 집값 잡을 수가 있죠. 서울 집값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17개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예. 세종시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서울, 부산 해가지고 1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실 보면 부동산 정책을 잘한 도시가 대구예요, 대구. 대구가 그러니까 2010년도 기준에서 2022년까지 2023년 아직 안 끝났으니까 2010년부터
저기 2년까지 해가지고 지난 12년간 아파트를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를 많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예. 아파트를 가장 많이 공급한 도시가 대구예요.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의 주거의 질이 12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가장 좋아졌죠. 예. 그런데 대구 많이, 집값 많이 떨어졌지. 대구 집값 어떻게 했어요? 예. 박살났잖아요. 예. 시장이 열심히 능력 있고 열심히 하면은요 집값이 잡혀요. 근데 왜 서울을 그동안에 안 잡혔냐면은 대부분 조금 가격 올라봐요. 뭐라는지 하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한 재건축은 없다. 이런 논리가 반드시 나와요. 특히 전세가가 높아지잖아요. 네. 전세가 상승이 높아지게 되면은 재건축은 전세가 상승하고 쥐약이거든요. 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예. 재건축이나 재건축 하게 되면은 멸시를 하잖아요. 거기 5천 세대 그러면 5천 세대 없어지죠. 멸시를 하게 되면 없어지죠. 그 사람들이 거기 집주인이 살던 세입자가 살던 딴 데 가서 또 전세를 얻어야 되니까 예. 전세란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게 도시 개발 그 타이밍을 볼 때는 지금이 재개발 재건축을 정말 빡시게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야 집값이 잡히지.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렇게 세상을 꼬아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꼬아보는 사람은 저거 또 건설사에서 뒷돈을 받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보면 혹시 저기 뭐야 건설사들은 저 제 계좌번호 좀 돈 넣어주시고 혹시 그런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집값이 뭐 그 25년 이후에 공급이 부족해서 좀 오른다고 보시면 네. 지금 보시기에 그 공급을 많이 할 정책이나 네. 뭐 이런 게 잘 안 될 거라고 보시는 쉽지 거죠. 않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땅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재건축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서울은 빈 땅이 없습니다. 빈 땅이 없는 가장 좋은 증거가 어떻게 됐어요? 지난 정권에서 정말 그 지난 정권의 초기에는 그 공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제 악의금 필명을 갖고 이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컬럼 쓰고 그래요. 컬럼 쓸 때 제가 옛날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집값 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까 뭐냐면 문재인 정권 초기엔 또 뭐라 그러냐면 야 공급은 충분해. 공급은 충분하다. 너희들 괜히 뭐 그때 맞아. 공급. 토건족들이 뭐 너희 돈 벌려고 그렇게 그런 논리 피는 거 아니야. 저는 건설사 다니지도 않는데 IT 쪽에 저건데 거기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끝날 하반기에서 큰일 났다. 이제 후반기에 큰일 났다. 빨리 공급을 해야 돼. 그래서 맞아요. 집질 땅 했는데 어디서 찾았어요. 뭐 우체국 위에 맞아요. 성동구치 위치가지고 여기서 50가구, 30가구. 아니 그 지금 동사무소 정책 치는 거 같아. 국가에서 나오는 정책인데 여기서 200가구, 300 그걸 모아가지고 막 발표를 했잖아요. 얼마나 집질 데가 없으면 그러겠어요. 집질 데가 확 있으면 거기다 2만 가구 이거 공급하겠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노력해내도 공급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재개발은 약간 나쁘다.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안 해주고 하려고 하니까 없었던 건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런 논리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니까 들썩거리긴 하죠. 그렇죠. 그걸 하는데 그거는 한 번은 예방주사와 마찬가지예요. 예방주사 맞으면 처음에 열나잖아요. 장티푸스 맞고 집에 가면 컨디션 안 좋잖아요. 그건 한 번 넘어가야 돼요. 언젠간 한 번 넘어가야 돼요. 그 넘어간 데가 아까 이게 대구라고 했잖아요. 대구. 대구가 그동안에 그래서 그 대구 시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때 지금 시장 말고 옛날 12년 전부터 뭐 했던 사람인지 뭐 했던 게 아니고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12년 동안 열심히 그분이 일하는 동안에 한 분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이 일하는 동안에 대구 시민들의 주거의 질은 높아졌는데 대구 집값은 박살난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재건축 재개발은 많이 풀어졌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많이 풀었다고 하지만 사실 많이 푸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안 풀릴 거라고 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죠? 지금도 사실 보면은 이제 해봐야 되니까 많이 풀리면 공급이 막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풀린 거는 안전 진단은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늘었어요. 안전 진단만 늘었지 실제로 첫삽해가지고 막 그게 공급이 되면은 지금 현재 공급이 아까 서울 같은 경우 내년부터 당장 이게 공급이 줄어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죠. 제가 궁금한 게 이 공급론 알겠습니다. 네. 공급이 부족한 상황도 알겠고 이게 완전히 공급이 다시 넘치는 상황이 되려면 재개발을 확 관대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재건축하고 상당히 해야 되는데 그거 과연 잘 될 거냐 퀘스천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금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 부동산이 잘 안 되는 게 네. 부동산 가격이 금리가 이제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 네. 돈을 빌려야 되고 어쨌든 레버리지든 뭐든 돈을 빌려야 되는 건데 네, 네. 건설사도 돈이 부족하고 네. 투자하는 사람도 돈이 부족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공급뿐 아니라 이 수요도 네. 위축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좀 뭐 금리가 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겠느냐, 뭐 좀 네. 떨어지긴 하겠지라고 하더라도 네, 네. 예전 같은 저금리가 과연 다시 되겠느냐? 이제 금리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지금 공급이 또 하나 주는 원인 하나가 이제 건설사들이 돈을 그러니까 PF 대출이라고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대출을 잘 못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왜 돈을 저기 금융회사에서는 왜 안 빌려줄까? 지금 경기가 나빠가지고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갖다가 자기 빌려줬다가 자기 못 받으면 자기 돈 떼이는 거잖아요. 떼이는 거기 때문에 겁나서 안 빌려주는 거고 예. 건설 입장에서는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고 이제 그 악순환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9월 26일 그 발표할 때도 이 그 건설 인가의 프로시저를 갖다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분들이 옛날에 뭐 1년 걸리던 거 갖다가 단축해가지고 6개월 안에 허가를 해줬다 막 그러는데 예. 그거는 자다가 남의 다리 그는 거예요. 지금 허가가 안 나와서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이 쫄아서 못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분양했다가 그냥 미분양 나가지고는 회사 말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져야지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어떤 쪽이든 극단적인 건 안 좋아요. 집값이 극단적으로 확 오르는 것도 안 좋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안 좋고 그럼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만큼 또는 GDP 상승률만큼 집값은 꾸준히 오르는 게 좋은데 그게 보통 이제 정부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서 이제 립 서비스는 어떻게 할지는 그때에 따라서 뭐 선거 전략에 따라 립 서비스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어느 정부들에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냐면 정부나 정치권의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뭐 야당은 이제 흔들라고 되는 거고 여당은 이제 지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뭐 보수건 진보건. 여당의 속성은 뭐냐면은 부동산이라는 이슈가 안 떴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너무 올라도 싫고 너무 떨어져도 싫고 떨어지면 뭐냐면 영끌하는 사람들 정말 없는 돈도 막 모여가지고 지금 샀는데 떨어뜨리려면 3년 전에 떨어뜨렸지 이놈들 내가 기껏 샀다니 떨어뜨려 그러면 이제 욕 뒤지게 하는 거고요. 그건 맞아요. 예, 안 가진 사람은 또 반대로 또 저기 자기가 살려고 해도 올랐으면 욕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을 해도 반은 욕 먹거든요. 이제 유주택자하고 무주택자하고 비율이 보면 유주택자가 조금 많아요. 6대4 정도로 이제 많은데 그래도 이제 뭐 그게 뭐 일방적으로 9대1 이러면은 이제 유주택자 표를 들겠지만 40% 무주택 표를 갖다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잘 없어도 그거 이제 좀 딜레마인데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금리 얘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화면 잠깐 봐주실래요? 예. 요거는 제가 이제 금리를 네 가지를 갖다가 봤는데 요게 이제 파란색은 한국의 기준금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벌써 이제 인상하지 않게 금리 인상을 올해 1월에 하고 거기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3.5%에서 거의 이제 인상을 멈췄죠. 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뭐 7월 요때 한번 올리고 이제 8월 달에 올려가지고 요때 요게 지금 현재 5.5%에서 지금 거의 이제 반년 동안 지금 현재 금리를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얘기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고 이제 내년도 가면 내년 중순 정도 가면 이제 금리 하락이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고 좀 더 이제 성급하신 분들은 내년 3월이면은 이제 증시 쪽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내년 3월이면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지금 이제 금리는 이제 저기 이미 이제 상투를 찍었다 보는 거고요. 이제 주택 시장하고 가장 이제 영향이 많은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이제 초록색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10월 달 거가 이제 발표되는데 이제 4.35%고요. 요게 1년 전인 작년 10월 달에는 8위까지 갔다가 요게 이제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떨어진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옛날에는 이 기준금리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이가 컸어요. 제일 컸었던 거는 작년 1월 2020년 1월에는 이게 기준금리에 비해서
주택담보대출은 2.85% 포인트는 높았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주택담보대출은 더 오를 것이다. 네. 그때 막 오를 때 그런 논리가 왔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은 2자릿수 갈 것이다. 막 이제 그런 논리가 바로 이거에 근거한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사실 보면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 갭이 줄어가지고 0.71%, 최근에는 1.06% 조금 폭이 늘어났지만 해가지고 이때하고 이때가 다른 겁니다. 네.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정권의 차이예요. 엄청 압박한 거죠. 이때는 이제 주로 집값이 안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예. 이제 한 거고 지금은 이제 그걸 풀어준 거고. 그때는 야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많이 받아도 돼 이런 거고 예, 지금은 너희 지금 장난해? 예, 지금 금리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장난해 그렇죠. 이렇게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걸 갖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미국은 우리에 비해서 이제 그런 거 없고 굉장히 자유롭게 금리가 결정된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국이 저기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올랐어요. 뭐 이제 미국의 모기지가 조건이 여러 개인데 이건 이제 30년 고정 금리 기준으로 하고 LTV를 80% 받을 때 집값의 미국은 이제 80%까지 빌려주거든요. 80% 받을 때 이제 기준으로 한 건데 이게 작년 10월에 이제 7.16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올해 2월에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쫙쫙쫙쫙쫙 올라가지고 올해 10월 말에 이게 7.9까지 갔어요. 예. 7.9가 이게 21세기 들어와 제일 높은 거예요. 저는 미국에 살지만 이렇게 높은 걸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면서요. 2000년 1월 달에까지 올라가고 그 전까지는 높았어. 21세기가 이제 2001년부터 21세기잖아요. 네.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은 떨어지고 있어요. 7.17. 네. 네. 신기하게 미국도 갭이 줄어들었네요. 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될 건데 지금이라도 내가 이 돈이라도 빨리 빌려주는 게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은행 간에 이제 경쟁이 되면서 7.17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보다는 미국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은 뭐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많이들 그렇게 예상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게 금리가 지금보다는 좀 다소 떨어지다 하더라도 네. 제가 궁금한 건 예전 같은 저금리 시대,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뭐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쉽지가 않죠. 그렇게까지는 가기 기대하기 그쵸. 아직은 기대하기 그쵸. 어렵잖아요. 이때는 완전히 그때 그 환상적이었잖아요. 2021년 막 이때는 금리가 뭐 기준금리도 0.5%밖에 안 됐었고 뭐 미국도 우리나라 0.5고 미국도 0.25고 그러니까 완전 환상적인 건데 이건 정말 한 10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 때 이제 이렇게 오는 거고 일상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적으로는 되겠으나 예. 여전히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정말 편안하네 이렇게 되긴 어렵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수요가 예전 같은 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닐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이상한 생각입니까? 뭐 이상하지는 않죠. 뭐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그래서 이 금리 수준이 보면은 그 동안에 이제 왜 사람들이 악재를 생각하냐면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에 더 공포를 느낀다면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걸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시 격언 중에서 이미 노출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냐면 2021년도가 아니라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도가 제일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고요. 2021년도는 두 번째로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 전년 대비 20% 이상 집값이 올랐던 건 두 개밖에 없는데 2002년도가 많이 올랐는데 그때는 저금리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기준금리가 상반기에는 4.0%. 하반기에는 4.25%. 그래서 지금보다 기준금리가 0.5에서 0.75가 더 높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때가.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내가 산 때보다 더 많이 올라 이럴 때 이제 앞으로 오를 것 같아라고 할 때 걱정하는 건데. 거지. 지금 이 수준에서 약간 하향 안정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거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중요하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가장 시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서울은 지금은 규제를 많이 풀었어도 아직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는 게 이제 생각이신 거면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일단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쪽에서 해가지고 아직 안 풀린 것 중에서 하면 초과이익 환수제 안 풀렸죠. 예. 그게 완화됐다고 하지만 사실 보면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가 네. 그걸 갖다가 왜 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강구하고 넘어가면서 기부 체납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기부 체납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 요거 용적률 더 줄 테니까 요거 좀 내. 그렇죠. 좀 내놔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뭐가 혜택이 준 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그거 대신에 기부 체납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부 체납, 그다음에 그 이 기부 체납 문제하고 재초화 문제. 예. 요게는 아직도 그게 큰 대못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재개발인 거예요. 예. 그거가 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 보면 쉽지 않은 게 그다음에 이제 시장 내부의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과연 재건축을 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시장 내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어디 문제냐면은 지금 3개 주공 5단지인데 막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집값이 5억 원인데 거기서 그 분담금이 5억. 분담금이 5억 원이다. 네. 네. 그 당연히 5억 원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 공사비 참 올랐으니까 공사비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거는 시장 자체의 문제니까 그 정부의 탓도 아니고 정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풀어줘도 그러니까 분담금이 없어가지고 재개발 할까 재건축 할까 말까 또는 재개발 할까 말까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아까 얘기해가지고 뭐 재초안이니 뭐 기부 체납이니 뭐 이런 걸 계속 거다가 얼거져 한 거니까 그동안에 이제 안 됐던 거죠. 근데 지금 풀어준 거는 안전진단 완화. 그것만 풀어준 거지 사실 풀어준 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하다 보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지금 예전에는 재건축 재개발하면 이익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 수익 그런 것들을 정부나 이런 데 세금으로 좀 가져가도 네. 재건축 재개발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끝났다고 보시는 거고 그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그게 풀리지 않으면 그게 다음 단계로 가기가 되게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끝난 게 아니라 네. 지금 그러니까 재건축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강남 쪽에서 이제 재건축이 많이 됐잖아요. 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네. 여기는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해도 수익이 나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집값에서 전체 집값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포션이 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말고 지금은 여기 이제 재건축이 다 됐어. 근데 다른 데도 낡아갈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예. 목동도 그렇고 이제 삼계동 그렇고 뭐 분당 뭐 일산 다 이제 30년 다 넘어갔어요. 30년 예. 넘어가고 점점 남아. 그럼 언젠가 그것도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강남에다가 집을 짓더라도 5억 원이 필요하고 네. 강원도에다 집을 짓더라도 5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건축비는 건축비 들어가는데 똑같아요. 예. 시멘트 값 똑같더라고 철강 똑같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기존의 집이 20억짜리인데 내가 5억 원을 더 합하면은 내 새 아파트로 바꿔줘. 예. 그럼 사람들 해요. 어허. 근데 내가 집값이 2억 원인데 여기다가 5억 5억을 원을 더해. 해가지고 7억 원 내지 새 아파트 바꿔줘.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 그냥 내부 인테리어만 새로 하고 말지.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이 점점 힘들어지는 게 네. 그게 옛날은 왜 재건축이 남았습니까? 땅이 비싼 데서 허가를 해줬으니까 난 거고 그거고 지금도 그러면 수익이 없으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강남이 이렇게 예전만큼 그렇지는 않다. 예, 옛날 같지 않지만 그래도 땅값이 비싼 데는 수익이 나는데 할만한데 지금이 땅값이 낮은데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예전보다는 확실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신도시 재개발하려도 요즘 뭐 기본 이미 이제 300%인데 뭐 얼마나 더 줄 거냐. 그러니까 이게 뭐 계산기 따져보면 잘 안 된다. 예전 그러니까 같은 재건축 그렇죠. 재개발은 그러니까 그거에 안 될 대해서 것 이제 같은데. 정부에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그 과도하게 뭐 이렇게 이익을 환수한 데다 재초안이라던가 또는 뭐 아까 그 기부 체납 이런 거는 조금 더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기존의 생각해보면 강남 상고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만큼 아직 완화하는 게 쉽지 않다. 네. 만약 정책 기조가 그렇게 간다면 네. 예전에는 무조건 서울, 네. 서울에서도 뭐 강남 3구, 네. 뭐 강남 3구 안 되면 무조건 서울 네. 그런 딱 공식이었는데 그렇죠. 서울을 중심으로 그냥 비싸다라는 네. 공식이었는데 예. 그런 게 잘 안 되고 재개발이 잘 안 된다면 네. 좀 외곽이어도 새 아파트. 그런 데가 더 유망하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새 아파트 시간 가면 나이가 가잖아. 새 아파트가 좋아요. 새 아파트 살기가. 엄청 좋다면서요. 네, 새 아파트는. 살기가 엄청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한번 들어가면 나 바꾸지 못한답니다. 네, 새 근데 아파트. 문제는 뭐냐면 그 아파트도 새 아파트도 15년 지나가면은 녹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새 아파트도. 그러니까 새 아파트라는 게 계속 천년만년 그 아파트가
저 아파트는 무조건 구축이고 이 아파트는 무조건 신축이야라고 하면 딱 그게 이제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은 새 아파트 들어가도 점점 낡아가니까 그러고 그럼 더 심각한 게 이제 도시 계획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옛날에 지은 지 30년, 40년 되는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건물에는 수명이 있거든요. 철근 콘크리트는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은 붕괴가 돼요. 자연 붕괴가 돼요. 그래서 수명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용적률도 높고 집값이 싼 돈에 재건축이 안 될 텐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좀 기다리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기다리라는 건 뭐냐면 1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많이 기다려라. 많이 기다려야 돼. 많이 기다리는데 뭐냐면은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서울역에서 이렇게 노숙자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밥을 무료 급식을 하는데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을 나눠주든지 뭘 하는데 나눠주면 사람들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사고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돼요? 나이 70세 넘은 분들도 먼저 오세요. 그다음에 여자분들 먼저 오세요. 그리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60대 넘으신 분 오세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젊은 분들 이제 줄 서세요. 이렇게 해야지 사고 안 난다고요. 지금이 마찬가지예요. 저층 재건축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층 재건축에서 집값이 비싼 동네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되면은 이제 나중에 법을 바꿔가지고 그 나머지 지역도 이익이 나서 사람들 주민들이 재건축을 할 때 부담이 줄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가 누군가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 각 생각 갖고 있던 사람은 쫓겨나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나 부동산 전문가야. 나는 뭐라고 생각해. 부동산 전문가는 1년에 평소 살면서 한 시간도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로 와가지고 또 그때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네 하고 이제 알 정도면 그다음에 또 쫓겨나고 이제 그게 지난 몇 년간 계속 반복된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은 막 엄청난 정책적인 의지가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풀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네,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렇게 말처럼 됐으면 엄청 좋게.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도 별로 없고 일본 같은데 특히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슬럼화되는 나라예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 뭐 법이 뭐 국회에 있지만 우리 일기 신도시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에 보시면.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이제 뭐 내년 이제 총선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일기 신도시표가 굉장히 크니까 야당도 거기다 호의적이기도 하니까 얼마나 여기서 좀 더 그 기존 재건축에 내는 거에 비해서 화끈하게 풀어주냐에 따라 다르죠. 그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런저런 예상들을 많이 해주시고 포인트를 많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얘기한 거랑 다르게 가는 그런 걱정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요걸 본다. 요거 만약에 내 말대로 안 가면 전망이 잘못됐을 수 있어. 그런 포인트 뭐 있습니까?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 포인트가 부동산을 저기 할 때 크게 세 개만 가장 중요한 게 세 개만 딱 꽂으면 뭐냐면 유동성, 수요, 공급이거든요. 유동성은 뭐냐면 시장의 돈 가치가 떨어지면 집값은 올라요. 그게 아주 신기해요. 이제 그 몇십 년간 쭉 그려보면요, 시중의 돈 가치가 아까 같이 2021년 같이 막 13.2%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집값은 당연히 올라요. 그리고 지금 같이 적게 늘어나면 집값이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시중에서 돈을 많이 풀고 있는지 안 풀고 있는지 그건 한국은행에서 이제 매달 중순경에 발표하거든요. 통화량. 네, 통화량을 M2 기준으로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통화량 꼭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인데 공급은 뭘 보시면 되냐면 이제 아까 착공이 얼마나 했느냐, 그 몇 년 후에 되느냐, 또 미분양이 얼마나 나고 있는가. 미분양이 났다는 거는 시장 상황이 그 수요를 받쳐줄 만한, 그 공급을 받쳐줄 만한 수요가 생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급을 해드려도 수요가 받치지 못하면 미분양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분양 물량을 잘 봐야 돼요. 미분양을 보면 심리를 알 수 있다. 수요를 알 수 있다. 공급이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많아지는 건지 그렇지.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적은 건지 알 수 있는 건 미분양을 보라. 그러니까 아까 M2 증가, 그다음에 미분양,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는 뭐냐면은 실수요가 어느 지역에 많이 느느냐 적게 느냐는 뭘 봐야 되냐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이고 투자 수요는 뭘 보려면 투자 심리. 그러니까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투자 심리는 어떻게 봅니까? 투자 심리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것도 매월 25일에서 28일 정도에 발표를 하거든요. 이번 달 투자 심리는 몇 %입니다. 몇입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02예요, 102. 100이면 이제 100보다 높으면은 집값이 오른다는 사람이 좀 많은 거고 100보다 낮으면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어떤지. 그렇죠. 이게 높을 때는 120까지 가고요. 제일 떨어질 때는 작년 같은 경우 작년 11월에 60일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심리가 좋습니까? 아니요. 안 좋아요. 100이니까 사실 보면 크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근데 옛날에 좋았을 때 보면 또 이제 떨어진 거고. 유동성, 1번 유동성, 2번 미분양, 그렇죠. 3번 심리. 네, 그 세 개를 한번 보시면 봐야 된다. 그 세 개 보시면은 집값을 이제 미래를 자기가 이제 점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한 시간이 짧네요. 한 시간 그렇죠. 짧아. 이게 부동산 제가 이제 딴 데서도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 시간 전부 다 모아놓잖아요. 네. 모아놓으면은 이제 기본반 있고 심화반인데 기본반을 갖다가 어저께 제가 쭉 더 해봤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이거 말고 진짜로 제가 떠드는 시간이 23시간이에요. 아하. 23시간 동안 떠드는 거예요. 이제 중간중간 쉬지만. 다음에는 특별 편성 한번 시간 많이 드려야 되겠네. 네. 예. 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곰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도 바로 물러가고 이따가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